남편이 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빚이 3억이었습니다. 네? 네? 남편이 쓰러졌다고요? 남편이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은 건 점심 장사를 막 끝내고 설거지를 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주방 환풍기 소리가 너무 컸고 제 손에서는 고무장갑 낀 채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전화기 너머 사람은 너무 급하게 말했거든요. 보호자분 되시죠? 남편분이 회사 앞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저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로했나 보다. 그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워낙 성실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침 6시면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늘 같은 셔츠를 입고 늘 같은 가방을 들고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술도 거의 안 했고 친구 만나 늦게 들어오는 일도 드물었고 월급날이면 봉투에 현금 조금 찾아다가 제 손에 쥐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이달도 잘 부탁해. 그 말이 어찌나 습관 같았는지 저는 그걸 영원히 들을 줄 알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가는 동안에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제 남편의 마지막 날이라는 걸.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시간이 시작된다는 걸요. 응급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을 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어떤 표정을 하고 걸어오는지, 보호자에게 어떤 목소리로 말을 거는지 그런 걸 다들 TV에서 보잖아요. 그래도 사람은 끝까지 아니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뒤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상하게도 울음이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머리가 멍했고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고 남편 신발이 응급실 침대 아래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세탁해둔 회색 양말도 보였고요. 그걸 보는 순간 그제야 현실 같아졌습니다. 아, 이 사람 진짜 같구나. 그날부터 장례, 조문, 서류, 연락. 사람이 죽으면 슬퍼할 시간도 없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다들 착한 분이셨다. 성실하셨다. 너무 갑작스럽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제 남편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넉넉하진 않았지만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50대 중반의 회사원이었고 저는 작은 식당에서 오전 파트 일을 하거나 반찬 가게 일을 도우면서 집안 살림을 챙겼습니다. 아이도 하나 있었어요. 올해 겨우 대학에 입학한 아이요. 등록금 고지서를 처음 받아들고 한숨 쉬던 날도 기억납니다. 남편은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하더군요. 애 대학 갔는데 이 정도는 내야지. 저는 알았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그래서 더 아끼며 살았습니다. 반찬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고 마트 전단지 챙겨보면서 할인 시간 맞춰 장을 받고 명절에 받은 참기름도 조금씩 아껴 쓰고 옷도 몇 년씩 입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양말에 구멍이 나도 집에서 신으면 되지 뭐. 하고 웃는 사람이었고 점심값 아낀다고 도시락 싸가는 날도 많았고 휴대폰 바꾸자는 제 말에도 아직 멀쩡한데 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몰랐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이었어요.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 발소리, 울음소리, 국물 끓는 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남편이 없는 집이라는 게 그렇게 적막할 수가 없더군요. 아이가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저는 거실 식탁 앞에 혼자 앉아 남편 영정 사진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 받았을 텐데 그땐 혹시 장례 관련 연락인가 싶어 받았죠. 김상호님 배우자분 맞으시죠? 네, 대출 관련 안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무슨 대출이요? 상대방은 아주 익숙한 목소리로 마치 이미 제가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진행된 건 아니고 고인께서 가입하신 신용대출권 상환 일정 때문에 연락드린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출? 남편이? 저는 남편이 대출을 받은 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생활이 아주 풍족하진 않아도 그렇다고 빚을 질 만큼 무너지진 않았으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잔액 확인이 안 되셔서 연락드렸고요. 그 뒤에 들리는 말들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원금, 이자, 연체, 납부일. 저는 손이 떨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몰랐던 남편의 인생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엔 또 다른 금융회사에서 전화가 왔고, 그 다음 날엔 카드사, 그 다음엔 캐피탈, 그리고 이름도 처음 듣는 채권관리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다 오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뭔가 잠깐 돌려막기 했거나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었거나 그런 정도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랍을 열고 파일을 뒤지고 컴퓨터 메일을 확인하고 휴대폰 문자 내역을 보다 보니 제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빚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상상도 못한 규모로요. 처음엔 5천만 원쯤인가 싶었어요. 그 다음엔 1억? 아니면 1억 5천? 하나씩 적어 내려가는데 손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은행 신용대출, 이금융권 대출, 카드론, 현금 서비스, 지인에게 빌린 돈, 그리고 마지막 숫자를 더했을 때 저는 종이를 놓쳐버렸습니다. 3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그 숫자를 보며 제일 먼저 한 생각은 이게 우리 집 돈이 맞나? 였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 집엔 고급 외제차도 없고 큰 집으로 이사 간 적도 없고 사업을 벌인 적도 없고 누가 봐도 알 만큼 형편이 갑자기 좋아진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빚이 3억이 되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남편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셔츠들 사이에 얼굴을 묻고 울다가 다시 서랍을 열고 파일을 꺼내고 또 울다가 또 확인했어요. 그러다 어느 서류에서 처음 보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해외 선박 펀드. 처음엔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펀드야 익숙한 말이지만 선박? 배에 투자한다는 건가? 남편 메일함과 문자 내용을 뒤지면서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조금씩 맞춰가게 됐습니다. 남편은 최근 몇 달 동안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요즘 월급이 좀 늦는다. 부서 분위기가 이상하다. 회사도 이제 예전 같지 않다. 그 말들을 저는 그냥 중년 남편의 흔한 불안 정도로 생각했어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듯 나이 들면 입지가 불안해지고 후배들 눈치도 보이고 정년이 다가오면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남편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조는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 있다가도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아이 등록금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물컵만 만지작거렸고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거실 불이 켜져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거나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종이에 숫자를 적고 있었어요. 왜 앉아요? 제가 물으면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때 조금만 더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회사 많이 힘들어요? 나한테 말해봐요. 딱 그 한마디만 더 했어도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그 친구 이름을 발견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 친구, 우리 집에도 자주 오던 사람, 명절 때 과일 한 상자 들고 오던 사람, 아이 어릴 때 용돈도 쥐어주고 저한테도 재수씨 반찬 솜씨 좋다 하며 웃던 사람. 그 사람이 남편에게 투자를 권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처음엔 아주 평범했어요. 야, 요즘 회사 분위기 별로지? 나도 그래서 알아본 건데 이거 괜찮다. 나도 이미 들어갔어. 원금 보전 구조라 위험성 낮고 월 배당이 꾸준하게 나온다. 퇴직 전까지 기반 만들어 놓으면 마음이 편해. 남편은 처음엔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잘 모른다. 괜히 손떼기 무섭다. 애 학비도 있고 집도 있는데. 그런데 친구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해외 선박 펀드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물류가 계속 늘고 있어서 선박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특정 항로에 들어가는 화물선 지분 구조라서 실제 자산이 있고 국제 무역이 계속되는 한 배당이 꾸준하다고요. 그 친구가 남편에게 보여준 자료도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출력본을 봤어요. 참 그럴듯하더라고요. 1억 투자 시 월 예상 배당 180만 원에서 220만 원. 남편이 받은 설명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대출 금리가 높아도 월 이자보다 배당금이 많으니 차액이 남고 그 차액을 생활비에 보태거나 다시 재투자하면 몇 년 안에 노후 자금이 완성된다는 시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말이죠. 일하지 않아도 매달 돈이 들어온다. 그건 정년을 앞둔 중년 남자에게 가장 달콤한 말이었을 겁니다. 남편은 처음에 1억을 대출받아 투자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어요. 남편이 그 큰 결정을 하면서 저한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적금 깨본 적도 없어요. 10,000원짜리 하나 써도 어디에 썼는지 대충은 말하던 사이였는데, 남편은 1억을 빌려서 투자하면서도 저한테는 회사 힘들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통장 내역을 보니 매달 190만 원, 204만 원, 198만 원, 그런 식으로 입금이 되어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저는 왜 남편이 더 깊이 들어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정말 들어왔으니까요. 사기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었겠죠. 남편은 아마 그때 처음으로 안도했을 겁니다. 이거다. 이거면 된다. 퇴직해도 괜찮겠다. 그 사람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겠죠.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았고 자식은 이제 대학생이 됐고 아내는 여전히 아끼며 살고 있고 월급은 밀리기 시작했고 앞으로가 막막한데 통장에 매달 200만 원 안팎이 꼬박꼬박 들어온다면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었을 겁니다.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중간 정산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퇴직금 중간 정산 같은 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 남편은 서류를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했는지 집으로는 티가 나지 않게 했더군요. 그렇게 2억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총 3억. 남편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추가 투자 후 첫 달에는 큰 배당이 들어왔습니다. 6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더군요. 사람을 무너뜨릴 때는 꼭 저렇게 마지막으로 크게 안심시켜 놓는구나 싶어서요.
그 다음 달부터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계속 연락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전화를 걸고 친구에게 묻고 업체에 문의하고 사무실에 찾아가고 하지만 업체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사무실은 비어 있었고 홈페이지도 닫혀 있었습니다. 이메일은 반송됐고 담당자는 잠적했고 법인 정보는 엉켜 있었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이미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배당 몇 달 주다가 끊겼습니다. 해외 선박 펀드라더니 연락 두절입니다. 원금 보장이라더니 사무실이 사라졌습니다. 남편 친구도 피해자였습니다. 그 사람도 돈을 넣었더군요. 그러니까 적어도 남편에게 일부러 사기를 치려던 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가족도 속고 친구도 속고 서류도 멀쩡하고 입금도 실제로 되고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기. 그 안에서 남편은 완전히 무너져 갔습니다. 이건 나중에 남편 회사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남편이 어느 날부터 점심을 거의 안 먹었다고 하더군요. 원래 도시락을 잘 싸가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젓가락만 들고 있다가 다시 덮어버렸다고요. 회의 시간에도 얼굴이 누렇게 질려 있었고 커피를 연달아 마시면서 손을 떨었다고 했습니다. 집에서도 이상했습니다. 제가 차려준 밥을 남기기 시작했고 좋아하던 된장찌개에도 숟가락질이 없었고 밤이면 뒤척이다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면 거실 창문 앞에 서서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이 멍하니 방만 보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제가 물으면 남편은 늘 짧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그 말을 저는 믿었습니다. 믿었다기보다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아이 대학 생활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등록금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고 아이는 통학이 길어서 교통비도 많이 들었고 교재비, 밥값, 자잘한 돈이 계속 나갔습니다. 남편이 가끔 생활비를 평소보다 늦게 주는 날이 생겨도 저는 회사 월급이 늦어져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말했고요. 이번 달은 며칠만 늦게 줄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좀 밀렸어. 저는 그걸 그대로 믿고 반찬값 줄이고 전기세 아끼고 마트에서 고기 대신 두부를 집어들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 월급과 여기저기서 빌린 돈으로 이자와 생활비를 같이 맡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3억 원이 묶였고 매달 이자는 돌아오고 사기업체는 사라졌고 아내와 자식은 모르고 있고 친구도 같이 속았고 회사마저 불안하고 자기 몸은 점점 망가지는데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맡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가끔 그 장면을 상상합니다. 남편이 회사 화장실 칸 안에 혼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을까? 퇴근길 버스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불 속에 누워있는 저와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미안했을까? 그리고 또 화가 납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는 끝까지 말 안 했어? 같이 살았잖아. 같이 버티면 됐잖아. 나 혼자 좋은 밥 먹고 나 혼자 편히 잔 것도 아닌데 왜 당신만 혼자 끌어안고 죽었어? 이 말이 지금도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남편이 쓰러진 날 아침도 아주 평범했습니다. 저는 계란말이를 했고 남편은 식탁에 앉아 국을 한 숟갈 뜨다가 그냥 내려놨어요. 제가 말했죠. 왜 또 안 먹어요? 요즘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어? 남편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입맛이 없네. 병원 좀 가봐요. 괜찮아, 회사 바빠서.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제대로 된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남편은 회사 앞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평소 스트레스가 심했거나 혈압 관리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스트레스요? 그럼 그 모든 시간을 이 사람은 혼자 견딘 거네요. 집 안 구석구석에서 저는 남편의 흔적이 아니라 남편의 고통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서랍 속 혈압약, 비어있는 위장약 포장지, 구겨진 메모지에 적힌 숫자들, 이자 납부일, 대출 금리, 이번 달만 막자, 다음 달 해결, 친구 통해 피해자 모임 연락.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그리고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둘 다 동시에 느껴지더군요. 한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불쌍해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이 현실이 들이닥쳤어요. 대출 상환 안내, 지인들의 연락, 연체 가능성, 금융 상담, 법률 상담. 어떤 건 상속 포기를 검토해야 했고, 어떤 건 공동 재산 관계를 따져야 했고, 어떤 건 아예 사기로 접수된 피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의 차가운 말을 들었습니다. 같이 산 사람이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부부끼리 돈 얘기를 안 하셨어요? 남편이 그렇게 큰 돈을 움직이는데 몰랐다고요? 그 말들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예,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이 요즘 왜 잠을 못 자는지, 왜 밥을 못 먹는지, 왜 생활비를 늦게 주는지, 왜 눈밑이 시커멓게 꺼졌는지. 저는 그걸 다 회사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부부면 다 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같이 살아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아니, 같이 사니까 더 속을 수도 있어요. 매일 보는 얼굴이니까 별일 아니겠지 하고 지나치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남편 친구가 저를 찾아온 건 장례식 끝나고 한참 지난 뒤였습니다. 그 사람 얼굴도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수척하고 눈이 퀭하고 죄인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더군요. 재수 씨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사람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다고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손도 떨리고 있더군요.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자기 퇴직금과 대출까지 다 넣고 망한 상태였습니다. 아내랑도 별거 중이라고 했고 자식도 아버지랑 연락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더 서글퍼졌습니다. 사기를 친 놈은 사라졌는데 남은 사람들끼리 무너지고 있구나. 남편도 그랬겠죠. 처음엔 친구를 원망하다가 나중엔 같이 당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더 말할 곳이 없었겠죠. 저는 그 친구를 용서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미워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에는 남을 속이는 사람 하나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뿐입니다. 아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장례식장에서 한 번도 크게 울지 않았던 아이가 어느 날 밤 제 방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도 망한 거야?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어요. 아니야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 말이 입에서 안 떨어지더군요. 망한 건 아니라고, 어떻게든 살아낼 거라고, 엄마가 막아볼 거라고 말했지만 그 말들을 하면서도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이 방 불이 꺼진 뒤 혼자 베란다에 나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였을까요? 한탕을 노려서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너무 평범한 사람이어서, 너무 성실한 사람이어서 퇴직 이후의 불안을 견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평생 회사 다니며 시키는 대로 묵묵히 성실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곧 밀려날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 서면 자존심도 두려움도 책임감도 뒤엉키거든요. 자식 대학은 시작됐고 집엔 아내가 있고 노후는 준비 안 됐고 월급은 흔들리고 그때 누군가 와서 이거만 하면 매달 200씩 들어와. 1억 넣으면 돼. 나도 이미 했고 실제로 돈 들어온다. 그렇게 말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남편을 미련하다고 욕하면서도 한편으론 그 절박함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더 슬퍼요. 남편이 죽고 나서 저는 한동안 밥상에 국그릇을 2개 올렸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군요. 남편 자리에 숟가락을 놓고 나서야 아, 없지 하고 다시 치웠어요. 남편 옷은 한참 못 버렸고 휴대폰 번호도 아직 삭제 못했고 문득 마트에서 남편이 좋아하던 꽁치 통조림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은행에서 오는 문자를 보면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게 제가 지금 사는 감정입니다. 그리움과 분노, 연민과 원망, 슬픔과 공포, 전부 같이 옵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좋은 쪽으로만 기억하자고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남편은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속였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으로 가족을 벼랑 끝에 세웠습니다. 남편은 혼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아래에는 결국 저와 아이가 깔렸습니다. 이 모순을 저는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아 말을 합니다. 당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처음엔 울면서 묻다가 요즘은 조금 담담하게 묻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 믿어왔어? 같이 갑자고 하면 안 됐어? 같이 무서워하면 안 됐어? 대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혼자 대답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가장이었으니까, 끝까지 가장이고 싶었으니까, 실패한 모습을 아내와 자식에게 들키기 싫었겠지. 무너지는 소리를 혼자 삼키다가 결국 머릿속 혈관 하나가 먼저 터진 거겠지.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더군요. 하지만 이해조차 못하면 남은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억지로라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두려운 사람이었다고, 너무 책임감이 커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끝까지 가족을 먹여 살리고 싶어서 가장 위험한 말을 믿어버렸다고, 원금 보장, 매달 배당, 노후 대비, 나도 했다. 그 말들이 한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고 한 가정의 평온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처럼 세상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누가 안전하다고 하면 먼저 의심하고, 누가 고수익이라고 하면 몸이 떨리고, 누가 걱정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아이 도시락을 챙기고 또 일하러 나갑니다. 가끔 손님들 사이에 남편 나이쯤 되는 남자가 보이면 괜히 한 번 더 쳐다보게 됩니다. 축 처진 어깨, 피곤한 얼굴, 말없이 국만 뜨는 모습 보면 괜히 마음이 쓰여요. 그 사람도 무슨 걱정을 혼자 품고 있을까 싶어서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남편을 욕해달라고도 아니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도 아닙니다. 다만 정말 말하고 싶어서예요. 같이 사는 사람에게 제발 말하세요.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겁나면 겁난다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숨기면 해결될 것 같지만
숨긴 시간만큼 나중에 무너지는 소리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누군가 매달 얼마가 나온다. 원금은 안전하다. 나도 했다. 노후 준비 끝난다. 그렇게 달콤하게 말하면 한 번만 더 의심하세요. 평범한 사람일수록 그 말에 더 쉽게 흔들립니다. 저희 남편도 그랬으니까요. 남편은 죽는 날까지 자기가 실패했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끝까지 다음 달이면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건 한 사람 혼자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만으로도 그리워하는 마음만으로도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둘 다 안고 살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는 압니다. 성실했고 책임감 있었고 가족을 사랑했고 동시에 두려움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제 남편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제 옆에 누워있던 사람이 얼마나 큰 공포 속에 있었는지, 매일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아이를 바라보던 사람이 얼마나 혼자 무너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저도 알게 됐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건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걸요. 같이 무너져야 같이 살아남을 수도 있다는 걸, 그걸 우리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 앞에 물 한 잔 올려두고 돌아설 때마다 저는 아직도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는 아직도 화가 나. 그런데도 아직도 불쌍해. 그래서 더 미치겠어. 아마 이 마음은 평생 안 없어질 겁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남편이 남긴 건 빚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침묵을 믿지 않겠다는 다짐, 다시는 달콤한 말을 쉽게 믿지 않겠다는 경계, 그리고 가족끼리는 제발 무너지는 소리부터 나누어야 한다는 깨달음. 그게 남편이 떠난 뒤에야 제게 남은 마지막 진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